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시는 역사의 저자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팟캐스트의 새 역사는 뭐예요? 저희 팟캐스트 최초로 2주 연속 출연하고 계십니다. 정말 역사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많은 카메라와 많은 스태프들과 하는 네. 것도 처음이죠. 2주 연속 네, 2주 돌베개에서 연속으로. 촬영을 해주고 계세요. 네. 지금 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글 쓰는 사람은 원고 써서 출판사에 주기만 하면 끝났는데 요새는 이렇게 무슨 책을 원래 그게 영화가 예고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책도 뭐 북 트레일러 이래가지고 네네. 영상도 만든다고 그러고 영상 이렇게 모자 쓰시고 이렇게 뭐 온갖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글쟁이들도 살기 힘들다. 맞아요. 진짜 정말 본인이 마케팅 하는 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말아야 하며 스타일링도 잘해야 되고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커피까지 만드셨다면서요. 이 책 홍보를 위해서. 그것도 출판사에서 강요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사은품으로 예약 판매. 예약 판매도 진짜 나는 무서워요. 왜요? 왜요? 예약 판매가 많이 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 이 책이. 저 나온 날 베스트셀러 1위 찍으시지 않으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베스트셀러 하여튼 1위. 예약이 많대요. 근데 이게 아파트 선분양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구입하는 분들은 브랜드만 보고 작가 브랜드만 보거나 목 차례를 보고 또 이렇게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 소개 이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만 쓱 한번 보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분양하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에이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반품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혹시 역사 중간에 어디 부실공사 이런 의혹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 그건 정성껏 지었는데 그래서 좀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독자분들이 책을 받아보고 내가 상상했던 책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래서 나는 항상 예약 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가 읽어봤을 때는 부실공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나요? 독서 시장에서 네. 늘 이렇게 독자들이 책을 선택할 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네. 이 책 어쨌든 나는 못 읽어본 책들을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감리 업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 이게 뭐라고는 어떤 책이 부실로 지어졌는지 브랜드 이름만 믿고 나온 부실 아파트인지 아닌지 감리해서 독자 그럼요. 여러분께 여기 소개를 하고 거울 정도면 이미 중공분자 떨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요. 네, 중공사 떨어진 거고요. 아우 다행이다. 네, 많은 걱정 안 저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약 판매 해주신 분들 걱정 책 마시고. 이게 뭐라고 감리 업체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조님 다운로드 해주시고 하트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네. 하나 더. 팟빵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니까요. 아이튠즈 말고 팟빵을 통해서 들어주십시오. 역시 훌륭한 감리사다운 훌륭한 멘트입니다. 그 드립백 커피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네. 저보고 커피를 여하튼 뭘 하나 정하래요. 네. 그래서 커피 볶는 집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6가지를 맛을 본 다음에 네. 그 중에 2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좀 배합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 드립백 커피 사은품 이름도 시민 커피로 했대요. 민망해 죽겠어 정말. 저희가 그 커피 맛은 감리를 못했네요. 아쉽게. 그러니까 커피 맛을 또 감리를 책만 해봐야 감리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4부에서 그러면은 이
뒷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1층부터 뭐 한 75층까지 감리한 거고 75층에서 100층까지 이제 감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패키지 여행 좀 해봤고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 4부에서는 자유여행을 위한 꿀팁을 조금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오. 역사와 관련한 책도 이제 유시민 작가님 많이 쓰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가끔 심심할 때 이런 상상 해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역사의 현장에 다시 가볼 수 있다면 우리 이런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저기 유주님은 김추자 네, 공연의 네. 현장을 가고 싶다고 하셨고 제가 콜로세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유혈 낭자 그거 보고 싶다고 했었고 네.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역사의 현장을 다시 다시, 볼 수 있다. 정말 현장 스케치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어디로 가고 어디를 싶으신가요? 가고 싶으신가요?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그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여가지고 실시간으로 온갖 중요한 사건을 다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이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매우 결정적인 국면으로 기록될걸요. 그러네요. 진짜 판문점 되게 도보다리 그 에. 새소리만 30분 동안 들리는 에. ASMR 같은 그런 장면. 기자들이 막 그 입모양 분석하더라고요. 무슨 단어가 나왔을 그리고 뭐 것이다. 새 전문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새고 이 무슨 네, 새고 뭐 17종인가 뭐 새가 목소리를 냈는데 그중에 뭐 텃새는 몇 종이고 철새는 몇 종이고 뭐 그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후대 역사가들이 비웃으면서 기록할 거예요. 당시의 관심은 이 정도였다 뭐 이러면서. 아니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지금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런데 정말 세상이 좀 많이 흐르고 나서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진짜 그 순간에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후세들도 있겠네요 정말. 제가 TV에서 뭔가 역사적 현장 보면서 역사적 현장을 내가 보고 있구나 싶었던 게 2번 있었거든요. 네. 하나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거였고 어. 그거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국민학교 6학년 때였나 그 TV를 보는데 사람들이 오늘 뭐가 독일에서 동독이 뭘 발표를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 생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건 대학생 때인데 아버지가 저 집에서 맥주 마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강명아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와 저 뭐 누가 비행기 조종 잘못했나요? 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한 대가 더 부딪히는 그런 걸 봤었는데 근데 그것만 해도 독일이랑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제가 TV를 보면서 나 지금 역사적 현장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게 진짜 3번째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도보다리 회담 같은 거는 네. 동화 같았어요. 동화. 맞아. 네, 그 9.11이나 9.11은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예. 범죄 스릴러 같은 그런 장면이고, 근데 그 도보다리 회담은 그 색깔도 그렇고 파란색으로 난간하고 이렇게 바닥을 칠해놓은 것, 그다음에 네. 이제 그때가 아직 좀 봄철이라 네. 실록 색깔이 이 노란색이 섞인 연두색 같은 것들이 많았고, 그 딱따구리 소리도 들으셨죠? 따르르륵 따르르륵 하는 거. 하여튼 온갖 새소리가 다 나고. 네. 마치 뭐 고라니 꺽 하는 소리도 들은 것 같은 환청도 있었고 그래요. 고라니 소리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는. 그렇게 예쁜 애가 그런 소리를 낸다고 누가 상상하겠어요. 네, 그죠? 정말 이게 무슨 소리하고 네. 찾아보면 고라니 소리.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 이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 현대사를 보면 이제 일제 병탄이 될 때, 또 3.1 운동, 그다음에 해방될 때 한국 전쟁, 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극적인 순간 같아요. 요 최근이 우리가 지난 한 1년 반 전부터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그리고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가는 이 흐름이 그러네. 큰 전환기,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만약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는 큰 전환의 시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으로 네. 라이브로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멀리 갈 거 뭐 있어? 이것만 잘 기록해도 나중에 중요한 역사의 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타임머신 진짜 타고 그렇겠다. 김추자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사이에 2018년에 역사적 현장이 벌어지면 돌아와 보면 뭐가 이렇게 막 밖에 있고 하면 그것도 정말 말 못하는 억울함이겠습니다. 그럼 그러네요. 역사의 역사 남은 75층에서 100층을
다뤄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얘기하는 한번 시간을 조금 이따 가져볼게요. 저희가 이븐 할둔과 마르크스와 또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을 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비교적 우리랑 지금 살고 있는 시대랑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슈팽글러, 토인비, 헌팅턴, 세뮤얼 헌팅턴을 얘기를 해보고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잠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 제레드 다이아몬드나 유발 하라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할까요? 저 되게 서구의 몰락에 대해서 이렇게 야멸찬 평가를 내린 글을 본 적이 없는데요. 슈팽글러의 서구의 몰락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독서 이력을 가진 천재만이 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횡설수설. 정식 출판한 책이 아니라 쓰다만 초고처럼 보인다. 작가님 이거 좀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장 작가님은 되게 읽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서구의 몰락이요? 네. 저희 집에 아버지 책장에 항상 꽂혀 있긴 했어요. 그 엄두는 못 냈고요. 네. 이거 보니까 정말 얼마나 횡설수설인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 역사에 발췌돼 있는 부분을 보고 네. 마음을 접으셨나요? 뭐 그다지 그렇게 막 되게 재미있어 보이는 횡설수설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책입니까? 제가 인용한 게 제일 그래도 가독성이 높은 대목이었어요.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저는 네. 진짜 뭐 무슨 말인지 잘 이 모르겠어요. 책은 진짜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논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높은 추상도가 아주 높은 그런 주장을 쭉 이어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구가 몰락한다는데 뭐가 몰락하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몰락한대요. 제가 옛날에 니체 책을 작정하고 읽었을 때 이분이 니체를 엄청 좋아하는. 그렇구나. 그렇게 이렇게 약간 뭔가 있어 보이는 말로 이렇게 말 터는 그런 지성인들이 있더라고요. 막 예언가처럼 막 이렇게 예. 광야에 나온 예언가처럼 막 뭐로 얘기를 하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근거는 잘 모르겠고 반박은 근데 못하겠고. 이분이 주장한 게 굉장히 주장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그 이분이 이 책을 낼 때가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터질 무렵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유럽 서구 문명의 위력이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그렇죠.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근데 서구 문명의 몰락이 임박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로서 무지하게 충격적이었고 그랬겠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서구 중심의 역사는 그 천문학의 천동설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들이 뭇별들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런 유치한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그냥 서구는 세계 일부일 뿐이라고. 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 방법을 비판한 그 대목이 제일 이해를 하기가 좋은 대목이에요. 그나마. 네. 나머지는 다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그 주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예. 요 챕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도 사실은 슈팽글러가 아니라 토인비죠. 토인비죠. 그러니까 역사의 연구는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토인비가 이제 이 책이 나오자마자 네. 감명을 받았대요. 네. 토인비처럼 높은 지성을 가진 분은 또 감명을 받기도 하나 봐요. 이런 책에. 예, 그래서 이 서구 중심의 역사를 벗어나야 된다는 평소 어렴풋이 하고 있던 생각을 굳힌 계기였다 그러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문명의 역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토인비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죠. 이분도 뭐 어릴 때부터 엄청난 언어 천재예요. 토인비도 뭐 네. 고전어에 다 능하고 서구 역사가들은 뛰어난 역사가들은 대부분 그러네요. 그리스, 언어예요. 라틴어 뭐 해서 온갖 현대 언어까지 네. 여러 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분들이세요. 토인비도 예외가 아니고 투키디데스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네. 토인비도. 근데 자기가 이 토인비는 논증을 잘해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면 다 논증을 해요. 그래서 왜 문명 단위로 썼냐 할 때 그 전까지는 전부 일국 단위로 민족 단위로 이렇게 썼는데 네. 역사를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 프랑스의 역사는 몇 년부터 시작됐냐? 그렇죠. 영국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거를 추적해 들어가니까 한 기원 후, 그러니까 10세기 이전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어느 나라 역사인지 이 사건을 어느 나라 역사에 넣어야 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동아시아 같았으면 이제 국경이 비교적 뚜렷한 안정적이었죠. 채로 몇천 년 왔는데 유럽은 그 호모사피엔스가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에서 가깝잖아요. 네. 굉장히 일찍부터 그 호모사피엔스의 이동이 시작된 초기부터 여기 사람이 들어와서 네. 이 주민들이 계속 바뀌어요. 인종적으로. 네.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뒤섞이고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그러니까 제일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게 영국인데 잉글랜드인데 네. 대영 제국. 그 대영 제국의 역사를 시간을 거슬러서 추적해 가보니까 그 역시도 10세기 이전으로 가면 과연 이 사건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확신할 수 없더라. 네. 그러면 대영 제국의 역사를 국가 단위로 서술할 수 없다면 유럽 어느 나라의 역사도 국민 국가 단위로 역사를 서술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결론을 내리고 전 세계의 역사를 문명 단위로 분할해서 네. 문명 단위로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한 거죠. 토인비가 대단한 거고요. 예, 이분 책은 이론이 별로 없어요. 이론이 있긴 한데 굉장히 단순하고 네. 그 이론 알려고 역사의 연구라는 이 10권짜리로 된 나중에 색인하고 뭐 보론까지 하면 12권짜리로 된 이 책을 읽지 마세요. 이거 샀다가 되게 후회하는 분 내가 여러 봤어요. 네. 역사의 역사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네.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는 책은 6분의 1 축약본이에요.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모든 책들은 예. 그 어떤 역사학자가 6분의 1로 축약한 거를 허락도 안 받고 축약했는데 토인비 선생이 잘했다고 서문도 써주고.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은 다 그 책이에요. 아, 예. 너그러워. 6분의 1로 된 건데 그러니까 토인비의 논정 방식은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고요. 예증이에요. 예증. 그러니까 21개의 이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다 사라졌거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문명의 정보를 다 모아서 이 문명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생성되었고 네. 출현했고 발전했고 용성했고 그다음에 언제 몰락하고 해체됐는데 그 패턴 또는 그 법칙은 이러이러하다.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딱 만들고요. 그 가설에 맞추어서 동서양과 그 옛날과 지금을 오가면서 네. 역사의 사례들을 다 넣는 거예요. 거기에. 읽을 수가 없어요. 백과사전이에요. 우리 백과사전 읽는 사람 있어요? 저 어릴 때 심심해가지고 좀 읽어봤는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렇죠. 지구와 우주. 그때 인터넷이 있었으면 안 읽었을 텐데. 근데 6분의 1 축약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읽을만 해요. 예. 토인비의 그런 어떤 문명사적인 관점, 문명사적인 시각이 세뮤얼 헌팅턴으로 이어진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토인비의 이론은 되게 사실 간단한데 어떤 문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네. 그 환경 변화 자연 환경의 변화이기도 하고 뭐 그 이웃에 있는 어떤 다른 공동체, 인간 공동체의 공격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또는 사회 내부의 변화라든가 네. 이런 도전에 직면해서 변화를 꾀하는 데서 문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속되는 도전에 그 문명이 성공적으로 응전하면 계속 발전을 하고 네. 어느 순간에 도전에 대한 응전을 실패하면 그때부터 약화되기 시작해서 네. 최종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해체된다. 그 패턴을 아사비아 이론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네. 예, 그 패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이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자. 네. 네. 어느 인간 집단이든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창조적이래요. 이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을 대중들이 따르게 하면 성공적인 응전을 하게 되고 네. 거기에 실패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주의가 상당히 이제 깔린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그 사람을 모방하고 따르는 거를 이제 미메시스. 미메시스라고 따르는 그러고요. 미메시스. 네. 미메시스 모방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믿고 따르다가 에이 싫어라고 등 돌리게 되는 걸 네메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명은 이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성을 잃고 네.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해서 대중의 비창조적 다수자에게 네메시스를 당하고. 네메시스를 당하게 되면 네. 그러면 문명 전체가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미난 거고요.
읽다 보면 이제 그 대중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적 프롤레타리아트, 하나는 네. 외적 프롤레타리아트인데 외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야만이에요. 밖에서 들어와서 이 문명을 공격해서 몰락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네. 내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내 문명의 구성원인데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 예로 딱 든 게 미국을 예를 들었어요. 유럽 문명에서 대접을 못 네. 받았다 이런 서구 의미인가요? 문명의 일원이면서도 아, 자기네 조상들이 대양 너머에서 데리고 온 노예보다 못한 신세로 떨어졌다고 느끼는 백인. 아. 서구 문명의 내적 프롤레타리아트를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아.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 이제 트럼프 찍었던 트럼프를 예, 찍는데 러스벨트의 백인 노동자들. 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약간 예언서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적으로 쭉 따라오면서 문명들을 탐사를 하고 네. 문명의 발생과 성장, 몰락 해체의 패턴 또는 일반 법칙에 맞추어서 그걸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게 동시대 문명들 있잖아요. 같은 네. 시기에 존재했던 문명들이 서로 만나요. 처음에 조우 우연히 마주치고 네. 우연히 마주치니까 일단 낯선 거는 공격하기 마련이죠. 문명들이 충돌하고 그 영향을 주고받아요. 문명들은 시간적으로 할아버지 뭐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그렇게 조선 관계의 네. 문명도 있고 현대 서구 문명은 그리스 문명의 이 음. 그리스 로마 문명의 후예로 보는 거고 네. 이슬람 문명은 따로 또 이제 7세기부터 시작해서 있고 네. 뭐 중국 문명이 있고 다 있는데 이 문명들이 동시대에 존재하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굉장히 또 폭넓게 고찰을 해뒀어요. 서로 간에 충돌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네.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거를 세뮤엘 헌팅턴이라는 국제정치학자가 네. 냉전 해체 이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딱 냈죠. 그 토인비의 그 책 중에 8편인가에 있는 동시대 문명의 접촉에 관한 챕터에서 그 패러다임을 현대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설명 도구로 응용한 거예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저 얘기도 같이 해볼까요? 사실 이제 그 문명의 충돌을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반박서로 네. 이렇게 많이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쿠야마의 책은 이제 헤겔이 주장했던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르크스도 좀 그거를 예. 비슷한 결이고 역사가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최종 단계에 오고 이제 아마 최종 단계가 서구 문명일 것이다.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시장 자본주의의 결합이 역사의 최종 단계다라고 한 이 주장이랑 문명의 충돌을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이렇게 반박 관계가 되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후쿠야마는 이제 자기를 헤겔 마르크스하고 동급으로 놨어요. 그 책에서. 네. 사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자부심이 묻어나요. 그리고 후쿠야마는 어떤 데이터도 제시 안 했어요. 거기서. 네. 데이터 한 개도 없고요. 역사학자들을 인용한 것도 거의 없어요. 후쿠야마 본인이 역사학자가 아니라 정치학자죠. 무슨 인문학 뭐 전공이 뭐 고전인가 뭐 예, 그랬던 전공은 좀 걸로 복잡해요. 근데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되게 철학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고 이 책에 네. 데이터는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변종 역사 종말론이라고 그랬는데 헤겔 막스의 철학과 이론을 자기가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변정법이 헤겔의 것이고 네. 유물론이 마르크스의 것인데 네. 그거에 따라서 발전해 왔지만 마르크스의 말처럼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사회가 최종 단계가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이 두 개가 결합한 사회 시스템이 인간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역사는 뭐냐? 최초의 인간이 최후의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 최초의 인간은 온갖 욕망을 껴안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홉스를 떠올리게 하죠. 네. 리바이어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최초의 인간이 이 역사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도달해서 네. 여기서 어떤 그런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자잘한 일상적 사건만 계속되는 스테디 스테이트, 네. 영원한 평화의 상태. 여기에 살아가는 게 최후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쿠야마는 역사를 최초의 인간이 최후의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 그러니까 최후의 인간이 등장하면 역사가 종말을 맞는 거예요.
어떤 자잘한 이벤트들은 계속 일어날 그렇죠. 것이 돼 중요한 어떤 역사의 역사 발전이라고 말할 발전 수 이런 있는 건 그런 없는 사건이 것이다. 일어나지 않는 이것도 종말론이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세뮤얼 헌팅턴은 뭐 이런저런 문명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렇죠. 중화 문명, 일본 문명, 뭐 이슬람 문명 이걸 보면서도 제가 만약에 후쿠야마라면은 그 사회 결국 다 서구화될 것이다. 일본도 서구화될 것이고 중국도 예, 서구화될 예. 것이고 결국 그걸로 다 그러면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뭐 지금의 미국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마 주류 문화가 되는 어떤 지금 글로벌 어떤 문화 같은 걸로 예.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여기 이제 헌팅턴은 요 주장을 네. 그 슈팽글러 등장 이전에 서구 네. 중심주의의 20세기적 변종으로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오만이고 교만이다. 서구 중심주의에 사로잡힌 교만의 산물이라고 봤고 이 정치 체제 경제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문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한 문명의 특성을 규정하는 제일 큰 요소는 종교다. 이거는 토인비도 그런 입장이었고 슈팽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흥미로운 논쟁이고 이 얘기 더 하면 재밌을 텐데. 예, 그래서 또, 제가 예. 매듭을 지으면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에 동서냉전이 해체된 이후 네. 해체되고 나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후쿠야마는 역사의 최종 단계로 간다고 봤고 네. 헌팅턴은 문명들끼리 충돌하는 시대로 갈 거라고 본 거예요. 이제 실제 진행된 것은 헌팅턴의 말이 맞죠. 그게 제가 사실 역사의 종말을 되게 어릴 때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그냥 뭐 심지어 9.11 테러조차도 후쿠야마가 얘기한 그냥 이벤트이고 어떤 이슬람이 지금 서구화되는 게 예정된 노선인데 어떤 미국 패권주의의 이슬람 청년 세대가 너무 좌절을 한 나머지 또 자국 내의 어떤 정치적 그런 거에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에 잠시 빠져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다 서구화, 맥도날드화 될 것이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그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낙원이 아니라 그리고 최후의 인간도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되게 시시한 인간들. 시시한 인간이죠. 예, 별 볼 일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네, 별 볼 일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시한 인간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거에 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조금 끌리고. 소설가의 자질이 있는 문청들은 이런 데 끌리는구나. 나는 사실은 후쿠야마 책을 읽으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 처음부터. 이런 책이 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냐. 이제 수준이 형편없는 지적으로 보면 그런 책이에요. 헌팅턴 책하고 비교하면 중학생하고 대학원생 내지 박사 선생님만큼 차이가 나요. 그 논증의 수준이나 이 논의를 전개하는 품격이나 이런 게요. 그 논증 수준은 사실 뭐 후쿠야마를 이제 흥행사라고 논쟁 어그로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주장 비판도 있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감히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되게 무서운 비전이잖아요. 지옥이 올 것이다보다 더한 거잖아요. 다 배부른 돼지가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역사는 거기서 끝날 거야라는 어떤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예, 좀 되게 무섭고 끌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데뷔작이 그게 테마였는데, 그러니까 후쿠야마는 결국은 냉전 해체 이후에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서방 세계의 자신감, 네, 그 뭐 열광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대변했어요. 근데 네. 그 책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논증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잊혀졌죠. 네, 후쿠야마의 후쿠야마 본인도 그거를 철회를 했고요. 주장을. 후쿠야마도 잊혀졌어요. 이제는 아무도 네. 후쿠야마를 찾지 않아요. 헌팅턴은 여전히 읽히고 있죠. 헌팅턴의 책은 되게 재밌어요. 그 문명의 충돌을 이렇게 지진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공 모양인데 고체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딘가 연결선이 있잖아요. 이 네. 결절점들이. 단층선들이 그게 이제 태평양판, 있는. 유라시아판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 단층들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큰 지진이 난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네. 문명도 똑같다는 거예요. 문명도 그렇게 지구 표면 전체를 서로 다른 문명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네. 그 문명 동시대 문명들이 접촉하는 공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때로 폭력을 동반한 충돌로 번지고 대규모 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문명의 단층선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폭력을 동반한
전쟁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이한 문명들이 서로를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대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문명의 교섭에 관한 건데요.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역사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히 봐왔던 역사서의 맥락에서 충분히 음미할 만한 그런 일이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후쿠야마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의 청춘아 잘 가라. 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유발 하라리 이미 청춘이 아닐 때 접한 네. 예. 역사학자라기에는 둘 다 굉장히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죠 참. 예.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는 과학자죠. 원래. 조류학자였던가요? 뭐 조류 생태학도 했고 네.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제목들은 다들 낯익은데 총균세, 그리고 네. 이제 사피엔스. 네. 우리가 이거 일부 할 때 완동률 떨어지는 책으로 역사란 무엇인가 얘기했지만 아마 총균세 완동률이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요? 그럴걸요? 그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총균세? 네, 두꺼워도 되게 두껍던데요.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읽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읽기 좋아요. 정균세. 그 사실은 저는 그 전작 문명의 붕괴가 예. 되게 재밌게 읽었고 예, 콜랩스. 네, 콜랩스. 총균세는 조금 약간 그게 또 이제 총균세가 나왔을 때 워낙 화제작이고 결론을 신문 서평 같은 데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알고 보니까 또 이제 뭐 이거 뭐 이렇게 길어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죠. 그런 네, 면은 있죠. 읽었습니다. 근데 논증의 방법, 그러니까 논증의 미학 네, 그런 점이 돋보이는 책이에요. 우리가 문명도 어떤 할아버지 손자 관계 얘기했지만 총균세는 이분할둔 할 때 예. 미래 손자로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언급을 하셨고요. 어떤 사피엔스도 그렇고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대륙마다 문명의 발전 속도가 왜 차이가 났냐 이 주제를 탐구한 책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의 대답은 우리가 똑똑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서구 사람들이. 네. 그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야. 다른 민족들은 열등해. 심지어 그 백인의 책모 뭐 이런 그렇죠.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 백인들이야말로 이제 현명하고 네, 뛰어나서 인류의 문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개한 자들을 우리가 교화하고 야만인들을 문명화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총 들고 가서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렇게 했죠. 네, 네. 그런데 현대 생물학자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소위 인종이라는 거, 네, 외모, 머리카락 색깔, 뭐 눈 색깔, 피부색, 길이의 차이, 뭐 몸무게의 차이 이런 것이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다. 네, 라는 점을 다 증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뭐 때문에 차이가 난 거야? 이 질문을 받은 거는 그게 충분히 증명되기 전에 나온 질문인데 아마 정말 수백 년 동안 특히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이 그 고민을 굉장히 그렇죠. 컴플렉스 속에 했겠죠. 음. 네,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그 차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에게 차이가 없다면 환경의 차이로 봐야 되잖아요. 네, 이븐 할둔이 자연 환경이 문명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를 논증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네. 근데 과학 지식이 그 당시에는 아직 발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충분한 논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추론의 의지를 해야 됐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 문명의 발전 속도가 대륙마다 달랐던 이유를 토인비도 그 문제를 탐구했는데 인종설과 환경설 둘 다를 배척했어요. 둘 다가 작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답은 사회 내부의 인간관계, 창조적 소수자, 비창조적 다수자, 네메시스, 미메시스 이런 개념으로 그걸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환경론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니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거기에 농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거야. 그 작물로 만들 수 있는 식물, 야생식물 그리고 가축으로 만들 수 있는 야생동물이 있는 지역에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이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인구가 증가하면 발명가의 숫자도 많아지고 시장도 커지고 기술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니네가 앞서게 된 거야. 심지어 대륙의 모양도 그런 그렇죠. 기술이 퍼지기 좋은 형태의 모양이 있고 고립도. 고립도도 유럽 쪽이 서유럽 쪽이 고립도가 낮았고 그다음에 위도를 따라서 횡으로 기술과 새로운 문물, 작물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도 거기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회 제도의 차이나 어떤 지적인 능력의 차이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내려가면
우연히 주어진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아리는 결론인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쓰지 않았어요. 네. 그냥 완전히 참이냐 아니냐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토대로 그 결론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총균세 가운데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번에도 시처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각 대륙의 역사가 서로 크게 달라진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타고난 차이가 아닌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 인간 사회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4가지였다. 첫째, 가축이나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야생 동식물이 대륙마다 다르게 분포했다. 둘째, 확산과 이동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대륙마다 달랐다. 유라시아는 주요 축이 동서 방향이고 생태적, 지리적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 이동이 쉽고 확산이 빨랐다. 셋째, 대륙마다 고립도의 차이가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와 호주는 고립도가 높았다. 넷째, 대륙의 면적과 인구가 달랐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잠재적 발명가의 수, 경쟁하는 사회의 수,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수도 많다. 이 4가지 환경 차이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게 총균수의 전체를 요약한 거죠. 네. 누가? 유시민 작가님. 아, 저 얘기도 있어요. 뭐야, 저기 사실 이제 총균세 약간 부록처럼 좀 작은 분량인데 왜 그럼 유라시아에서 중국보다 유럽이 더 발전 빨랐느냐? 이건 뭐 해안의 뭐 모양이 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얼핏. 네. 아, 참 덧붙였지만 별로 의미 없는 덧붙임 같아요. 약간 통쾌하죠. 네. 왜냐하면 그냥 유럽 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의 역사를 보는 거는 천동선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네. 이렇게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논증해버리는 거하고는 그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펀치력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왜 서구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을까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었을 텐데 이 얘기도 백인이 했다는 게 참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가 그 가장 큰 권력을 획득한 지역이어서 네. 학문의 발전 수준도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성도 네, 그럼요. 있겠죠. 근데 장 작가님도 약간 이분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그 네? 이번에 당합계 쓰신 것도 네. 당선 합격 계급 네. 가까운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인데 되게 사피엔스로 그 당선 제일 많이 되신 분이 이제 당선의 어떤 나 장강명 그렇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네. 일종의 네. 잘난 척이죠. 그렇죠. 비슷해요. 되게 유유상종이네요. 그렇네. 기분이 나쁜 듯하지만 사실은 좋은. 그러면 상을 받지를 말지. 아,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도 진짜 얄미운 분이에요. 저 유발 하라리 제일 얄미운 게 정말 한국의 글쟁이들은 꿈도 못 꿀 1년에 6개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명상을 한다고. 맞아. 정말 부럽습니다. 요가도 막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예. 하시고. 그때는 뭐 전화도 안 받고 마케팅 행사도 안 하고 커피도 안 만들고 뭐 북트레이도 안 만들고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는 그래도 돼요. 빨리 이렇게. 근데 좀... 약간 장강명 작가님한테도 비슷한 질문 했었는데 진짜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대체로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유 작가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정말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작가로서 원하는 어떤 그 삶이 어떤 삶인가요? 저는 지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From 9 to 6로 아침에 작업실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트레일러 찍고 막 커피 이런 거는 고르고 좀 없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막 이런 하고. 거는 정말 출판사 우리 대표님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작가님들이 좀 많으시지 네.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글만 쓰고 그렇죠. 싶고.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저수럽의 법칙을 개발을 해서 몇만 부가 팔리면 1년에 6개월 수도원 들어가도 되고 마케팅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를 법칙을 발견을 저는 해주면 아무리 좋을 많이 텐데. 팔려도 안 돼요. 제처가 결제를 안 할 거예요. 6개월씩.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제가 없으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혼자 살려면.
제 아내 같으면 나 6개월 동안 수도원 들어가 있을게 하면 한 8개월 가 있지 뭐 이럴 그를 청소 로봇 청소기를 사주고 뭐 그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싫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안 되지. 굉장히 저기 사랑받는 남편이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왜 무라카미 하루키도 보면은 뭐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자기가 마음대로 내고 싶을 때 내고 뭐 글 쓸 때 뭐 외국에 체류하면서 그 가진 자의 여유죠. 정말 글만 쓰면서 그렇게 정말 온전히 글에 집중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삶을 되게 동경하잖아요. 유주님은 어떠신데요? 뮤지션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저요? 앨범만 내고 기타 대외 활동 전혀 안 하고 뭐 그러실 건가요? 저 김동률처럼 음. 앨범 내면 알아서 어마어마하게 판매되고 네. 1년에 한 번 정도 근사한 콘서트 콘서트.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계속 조용하게 작업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비슷하죠 좀. 네. 책 이게 뭐라고 녹음일만 와가지고 네, 녹음하고. 네. 저는 보통 사람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뭐 그 일 끝난 후엔 저녁에 뭐 친구들도 가끔 만나서 술 먹고 놀기도 하고 또 당구 친구들하고 또 당구장에서 또 짜장면도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에 일정 시간만큼 작업할 수 있으면 그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제 친구 화가 중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전혀 이상하게 살지 않고 꼬박꼬박 출퇴근하면서 그림 그리는 친구 있거든요. 밤도 안 새고. 화가가 그러신다니까 조금 약간 낯선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이렇게. 근데 소설가가 막 구글 시트로 자기 24시간 분석해놓고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런가? 네. 오늘 청소 몇 분, 오늘 그래 그거는 정말 그런 시간 기록에서 몇 어디다 초. 쓰려고 그런 걸 해요? 오늘 먹은 거 뭐. 그걸 기록을 안 하면은 게을러질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어제보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의 역사인 거죠. 그 구글 아니 시트. 좀 게을러지면 어떤데? 우리가 무슨 부지런하려고 태어났나? 제가 여기 사피엔스에 나오는 에피소드로 딱 반박을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기록이 결코 멋있는 문자 기록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류 최초의 기록이 누가 나한테 얼마 빌려줬다 이런 수메르 문명의 문자 그거는 기록들이 최초잖아요. 언제까지 최초에 머물러서 살 거예요? 사피엔스 유시민 하라리 선생님 죄송합니다. 인류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도 졌어요. 사피엔스 이렇게 사피엔스도 빅히스토리의 이분 할둔의 후계자인데 되게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뭐 동시대 독자들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이분도 상당한 관점의 전환을 관점의 전환. 농업혁명은 최대 사기다 이런 얘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저는 이제 이게 역사학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역사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혔으면 그 사실들을 받아들여서 역사 서술이나 역사 연구에 반영해야 돼요. 근데 여기 역사학은 뭐 문학, 철학, 역사학 이래가지고 뭐 문사철 이래서 인문학의 어떤 터줏대감 이렇게 해서 아주 고매한 어떤 걸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도외시했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과학자가 다이아몬드는 과학자잖아요. 참다 못한 과학자가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역사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대박이 났어. 역사학자들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비난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 무렵 이 중세사 유럽 전쟁사를 전공했던 이 유발 하랄이라는 천재가 역사가 다 죽지는 않았어 이러면서 내놓은 게 그러니까 이 과학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역사학자 쪽에서 나온 응답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선후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도에서 보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 과학혁명의 시대에 역사학자가 이 과학혁명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역사책을 낸 거다. 사피엔스 서문인가에도 총균세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쓰기 시작했다고. 유발 하라리 선생이 약간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중세 전쟁사를 백날 파면 뭐하냐. 그래서 과학 공부를 지질학부터 시작해서 생물학 뭐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피엔스에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나온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하라리가 과학자가 아닌데 뭘 새로운 걸 내겠어요. 새로운 인간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새롭게 나온 과학적 사실들을 다 찾아들인 거예요. 머리 네. 좋은 사람이야. 그걸 다 논문들을 읽고 막 다 추려서 이거 쓸모 있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전통적인 역사학 속으로 집어넣어서 네. 역사학자의 목소리로 쓴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전까지 생각해 보기 어려웠던 사실 뭐 이게 초기 수렵 사회의 어떤 생산성과 이제 원시 농업 사회의 생산성을 보면 초기 수렵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1인당 GDP라고 해야 될까요? 1인당 어떤 복지가 훨씬 높았는데 왜 이렇게 갔을까? 그것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갔을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인류가 밀한테 당한 거다라는 미리 인간을 네, 길들였다. 미리 인간을 길들인 것이다라는 정말 야 이거 정말 책으로 읽지 않고 누가 술 마시다 했으면 그 말은 잘하는데 너 참 재밌네 뭐 이러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학 시각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죠. 네. 우선 첫 번째는 역사의 시작을 7만 년 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선사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출현해서 역사에 기록된 시대. 네. 아직 역사는 안 나타났지만 그 뒤에 누군가가 쓴 역사 기록에 뭔가 정보가 나오는 시대. 네. 그때부터를 역사 시대라 그러고 그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하죠.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구분이랑 이걸 보면 역사는 이미 7만 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쵸. 근데 글자 있기 전에도 역사는 있었겠죠. 그럼요. 근데 우리가 네.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모르는 건 역사가 아닌 걸로 취급했다는 거지. 그 점이 저는 역사가 인지혁명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이 명제가 네. 이게 기존의 그릇된 편견과 네. 통념을 무너뜨리는 이런 거였고요. 역사의 어떤 길이도 넓이도 확 넓힌 예. 어떤 그런 작업.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서구 중심주의만 벗어난 게 아니고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그것이 신선한 주장이었고 두 번째는 농업혁명이 사기였다는 표현은 하라리가 잘못 쓴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 농업혁명을 예찬하는 논리가 사기인 거죠. 네네. 농업혁명 그 자체는 누가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 개체수가 늘어난 종의 진화적 성공 네. 그것이 그 개별 개체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를 닭이나 돼지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네. 모든 종을 공평하게 다루는구나. 역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분이다. 매우 신선한 시각이죠. 본인도 채식주의자. 예. 네. 따라서 이 과학혁명, 산업혁명기에 시작된 이 과학혁명이 그러면 인류의 개개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건 역시 또 농업혁명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보증은 없다. 네. 이제 이런 시각이 서구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기술 예찬론 이걸로 점철되어 있던 역사학에 일대 충격을 주는 거죠. 이런 게. 네. 이 사람 진짜 뭐 심오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네. 정말 이야기를 잘 만든다. 꼭 마치 무슨 우주인이 여태까지 지구인들이 쓴 책을 다 읽고 나서 네. 정리를 한 것 같은 어떤 종류의 인간을 뭐 예찬을 하거나 서구를 예찬하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안 느껴지고 그렇죠. 예 그냥 이런 거 아니야라고 다 읽고 났더니 이런 거 아니야라고 정리하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었습니다. 이 하라리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인류를 통째로 하나의 단위로 놓고 역사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 책에서도 다룬 뭐 왕조 중심의 역사학, 서구 중심주의, 민족주의, 뭐 마르 계급주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앞에 오면 네. 그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그 헛된 게 사실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또 작가님도 이 사피엔스와 그 속편 호모데우스의 이제 결말부에서 하라리가 예측하는 어떤 굉장히 무섭고 비관적인 전망들에 대해서는 강건하게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거는 또 역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하라리도 역사 종말론을 펼친 거죠.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계급투쟁의 역사가 종말을 고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하라리는 자연 선택의 역사가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종말을 고하고 네. 그다음에 지적 설계의 역사, 생물학의 법칙을 벗어난 네. 그런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비관적인 전망이군요. 예.
거기 가기 전에 멸종될 거다. 아니 그 저기 역사의 역사만 읽으면 저 그냥 휴머니스트로서 인본주의자로서 하라리의 결론을 거부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대반전이네요. 제가요 예전에 그 어느 과학 책에서 그걸 읽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어떤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네. 태양이 없어진대잖아요. 네. 뭐 이렇게 커지면서 태양계를 다 집어삼킨다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양이 수소 표면에 있는 수소를 융합해서 헬륨으로 만들면서 네. 빛과 열을 내는데 그 수소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수소가 네. 다 떨어지면 융합할 수소가 없어요. 네. 그럼 이게 안으로 수축되면서 질량이 굉장히 높아지다가 밀도가 그러다가 더 큰 무거운 원자들을 합성하기 시작하면 네. 그때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막 몇만 배 이게 커져가지고 이 지구까지 다 삼킨대요. 그러고 나서 그 열마저 식고 나면 그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되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쓸쓸한 천체로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구는 그 사이에 타버리든가 네. 아니면 이제 태양이 없어지니까 에너지원이 없어서 생물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된다는 거죠.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무슨 영원한 것은 저 태양뿐이요 이런 얘기도 다 헛소리고 태양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만 물론 우리가 50억 년후를 걱정하는 건 좀 심한데. 아니 그리고 뭐 인류 문명도 한 1억 년 뒤면은 뭐 어디 뭐 안드로메다 같은 데로 뭐 이주하고 뭐 도망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못 갈걸요? 저희 이렇게 내기해가지고 1억 년 뒤에 인류가 안드로메다에 가 있으면은 작가님한테 제가 뭐 이렇게 맥주라도 한번 책 이게 뭐라고 전체에게 네 시민 취향 맥주. 네. 아니 근데 그 그래도 한번 태양이 돌리는 걸로. 없어지고 지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책에서 읽으면서 네. 왠지 마음 한 켠이 쓸쓸해지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저는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나는 알지도 못해 지구가 없어져도. 근데 태양이 없어질 거라는 건 이미 알아버렸잖아. 괜히 알았어. 아니 근데 어차피 우리 다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태양이 인류 문명을 집어삼키기 전에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잘 살잖아요. 몇십 년 뒤에 분명히 죽을 텐데 내일 뭐 먹지? 뭐 모레까지 이거 내야 되는데 하는 식으로 잘 살아가지고 저는 잘 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Now, right here. 예? 지금 이 순간의 행복, 네.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 지금 이 순간의 다정함. 이런 것이 진짜 귀중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구나. 예,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네. 내한테 진짜 소중한 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느 순간에 인지하는 즐거움 있잖아요. 네. 따뜻함. 이런 게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글귀를 읽고 나서 이 태양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알고 나니까 그러네요. 갑자기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해지는 느낌?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더욱 그래요. 요조님도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일찍 깨달았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유튜브에서 막 그 조회수 장난이 아니에요. 오. 엄청 공유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훌륭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아유, 진짜. 검은 옷 입고 강연하셨죠. 교주처럼. 교주처럼.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비키 스토리를 4회차에 걸쳐서 130억 년 전 빅뱅 얘기도 했고 7만 년 전 인류의 조상 얘기도 했고 그리고 50억 년 뒤의 얘기까지 했네요. 그 사이에 뭐 복작복작거리면서 인정투쟁하려고 내가 쟤보다 더 뛰어난 역사가라고 자존심 세운 사람도 있고 뭐 문학상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전 여태우 얘기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든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걸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결론은- 있잖아요. 네.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 분. 뭐 정말 이렇게 복작복작거리면서 살 모든 그런 얘기의 결론은 지금 여기 다정하게 네. 즐겁게 살아야겠다. 진짜. 이런 팀장님 진짜 왜 눈에 명언이네요.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얘기도 막 감동받고
백색 외성 나올 때부터 이렇게 팀장님 되게 이렇게 별의 생애를 보면 슬퍼요. 맞아요, 네. 진짜. 저렇게 빛나던 태양이 그렇게 쓸쓸한 그 명왕성도 되게 슬프지 않아요? 제외된다고 예. 태양계 행성에서. 불합격돼 버렸죠, 걔는. 그러니까 외행성이 돼버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주제였는데 너무 좋은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패키지 여행 마지막 날에 보통 좀 불만이 있게 헤어지지 않나요? 막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가이드 선생 뭐 이러면서 막 뭐 술 먹고 보통은 분위기 좋게 술 먹다가 끝쯤에 뭐 이렇게 약간 뭐 하다가 다음날 아침 공항에서 머쓱하게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런 가이드 짧은 여행이 되게 알차고 좋으면 꼭 되게 짧은데도 정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또 꼭 다시 다음에 꼭 만나가지고 만나요 이러면서 막 이메일 주소 막 교환하고 막 이런 이메일 주소 교환합시다 우리 헤어지면서. 네. 네. 그래야죠. 그리고 그 여행사 댓글창에도 뭐 남겨야 돼요. 누구 그래서 누구 되게 가이드님 짧았지만 너무 되게 좋았어요. 정이 많이 든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좀 가이드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용서하세요. 어차피 다 사라질 존재들인데 뭐 그게 집착합니까? 제 마음속에서 후쿠야마 선생님을 영원히 떠나보내게 만든 역사의 종말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벌써 2주간에 걸쳐 이야기 함께 나눠가지고 너무 즐거웠는데요. 네. 작가님 어떠셨나요? 이런 자리 오랜만에 나와가지고요. 두서없이 떠들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새 책 나올 좋았습니다. 때마다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다시 와보나. 이제 또 전셋값도 올린다고 하면 전세는 2년마다 올리니까. 그때 또 그러니까 계약하셔가지고 전세값을 팍팍 올려주신 집주인님께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큰 선을 그럼요. 베풀어주셔서 감사해야 말씀도 된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도전과 응전이구나. 네. 전세값 인상이라는 도전이 오면은 책 지필로 응전을 하는 응전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마칠 시간인데요. 역사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말 역사의 맛을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역사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헤로도토스에게는 역사서술은 돈이 되는 사업이었고 사마천에게는 실존적 인간의 존재 증명이었으며 할둔에게는 학문 연구였다. 마르크스에게는 혁명의 무기를 제작하는 활동이었고 박은식과 신채우에게는 민족의 광복을 위한 투쟁이었다. 사피엔스의 뇌는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지만 뇌에 자리 잡는 철학적 자아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다. 그들은 각자 다른 시대에 살면서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남겼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철학적 자아와 공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역사가 문학이라거나 문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훌륭한 역사는 문학이 될 수 있으며 위대한 역사는 문학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이 책에서 다룬 역사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흥미로운 역사의 사실을 아는 즐거움을 얻었고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게 다가온 것은 저자들이 문장 갈피갈피에 담아둔 감정이었다. 역사의 사실과 논리적 해석에 덧입혀둔 희망, 놀라움, 기쁨, 슬픔, 분노, 원망, 절망감 같은 인간적, 도덕적 감정이었다. 역사의 매력은 사실의 기록과 전승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데 있음을 거듭 절감했다. 네,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